안녕하세요. 케어요 뉴스 김영울의 편집장의 아침마다 지의 칼럼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잠깐 지나간 증상이라는 착각이 남기는 것이라는 칼럼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굉장히 뭐랄까 도발적이죠. 분명히 내 몸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증상인데 왜 이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중에 가장 교활하고 또 위험한 신호는요, 요란하게 울리는 사이렌이 아니라 네, 잠시 울렸다가 스스로 꺼져버리는 경고등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울렸다가 꺼져버리는 경고등이라니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그렇죠. 오늘 특히 중장년층, 시니어분들이 무심코 넘길 수 있는 바로 그 경고등,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칼럼이 단순히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그 경고등이 꺼진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묻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 위험한 착각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칼럼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일과성 허혈 발작의 진짜 위험이 증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증상 자체가 아니고요. 네, 증상이 사라진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다고 지적하는 점이에요. 통증도 없고 몇 분 만에 멀쩡해지니까 대부분 별일 아니었네 하고 넘어가죠. 그렇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칼럼은 이게 본격적인 재앙이 닥치기 전 우리 몸이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친절한 경고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경고를 제대로 해독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경고라는 말이 좀 섬뜩하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기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기회죠. 칼럼에 소개된 베스 보네스 씨의 사례가 바로 그 지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40대 후반에 증상을 겪었는데 너무 바쁘니까 좀 이상했지만 지나갔으니 됐어 하고 덮어버렸다는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뜨끔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칼럼이 짚어낸 것처럼 시니어 세대는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몸과 함께 살아오면서 웬만한 불편함이나 통증에는 이력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노하우가 있으시죠. 네. 이 정도 뻐근한 건 늘 있었지? 아유,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는 연륜에서 비롯된 판단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혜롭게 작동하죠. 하지만 뇌신경계가 보내는 신호 앞에서는 그 경험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니 참 역설적이네요. 의학적으로는 이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건가요? 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칼럼의 설명을 빌리자면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잠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혈전 같은 것에 의해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겁니다. 아, 잠깐 막혔다가. 네, 수도관에 이물질이 잠시 걸렸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걸 상상하시면 쉬워요. 물이 잠시 끊겼다가 다시 나오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건 수도관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쌓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처럼 오랫동안 내 몸에 누적된 문제들이 보내는 일종의 중간 성적표 같은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중간 성적표. 그리고 칼럼이 강조하는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성적표에는 통증이라는 항목이 없다는 겁니다. 통증이 없다. 네, 심장마비처럼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이 있다면 누구든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겠죠. 하지만 일과성 허혈 발작은 통증 대신 기능 저하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팔에 입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식으로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리는 보통 위험하다 하면 아프다. 이렇게 위험 이퀄 통증이라고 인식하도록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프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버리기 쉬운데 여기서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경보 시스템인 통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대개 어떤 신호를 보고 이게 비상사태라는 걸 알아차려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칼럼은 증상의 강도가 아니라 증상의 성격을 보라고 말합니다. 강도가 아니라 성격이요? 네, 얼마나 아픈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이상이 나타났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칼럼에서 제시하는 핵심 증상들은 갑작스러운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힘 빠짐, 갑자기 어눌해지는 말투,
한쪽 시야가 흐려지거나 겹쳐 보이는 증상,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증과 균형 감각 상실 등입니다. 듣고 보니 전부 우리 뇌의 핵심 기능들, 그러니까 움직이고 말하고 보고 균형을 잡는 기능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호들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칼럼은 미국 심장협회와 뇌졸중협회가 수십 년간 강조해온 BEFPST 원칙을 소개합니다. 아, 비페스트?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단순한 의학 정보 목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BEFAST는 일종의 공중보건의 위대한 발명품에 가깝습니다. 공중보건의 발명품이요? 그건 무슨 뜻이죠? 화재 시에 엎드려서 가리고 굴러라 하는 구호 아시죠? 네네, 알죠. 그것처럼 극도의 혼란과 공포 속에서도 평범한 사람이 최소한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지적 지름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의학 지식 자체보다 그 지식을 대중의 머릿속에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인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비페스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머릿속에 그냥 해킹해서 넣어놔야 하는 프로그램 같군요. 그럼 그 프로그램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B는 밸런스, 균형입니다.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네, E는 eyes, 시력입니다. 한쪽 또는 양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 시력 문제. 그리고 F는 face, 얼굴입니다. 거울 보고 웃었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고 반대쪽은 축 처지는 안면마비 증상이죠. 네, A는 arms,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었을 때 한쪽 팔만 힘없이 스르르 내려가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팔에 힘 빠짐. S는 speech, 언어입니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마지막 T, 바로 time입니다. 시간이죠. 앞선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났다면 이게 사라질지 지켜볼 시간이 아니라 즉시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갈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의문이 들어요. 사실 갑자기 어지럽거나 말이 살짝 꼬이는 경험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누구나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모든 경우에 응급실로 달려갈 수는 없을 텐데 칼럼은 이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라고 조언하나요? 괜히 유난 떤다고 할까봐 망설이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고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장벽인 심리적 장벽과 연결됩니다. 심리적인 문제? 네, 칼럼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갑작스러움이에요. 서서히 나타나는 어지러움증이 아니라 멀쩡하다가 정말 갑자기 세상이 빙 돌거나 말이 꼬이는 거죠. 갑자기. 하지만 진행자님 말씀처럼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애매함 때문에 사람들은 행동하기를 주저하죠. 맞아요.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자식들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혹은 이 정도로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웬만한 건 참고 넘기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 마음이 여기서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배려와 인내심이 평소에는 미덕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칼럼은 의료진의 입장을 빌려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하죠? 일과성 허혈 발작은 과잉 대응이 허용되는 몇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저는 이 문장이 칼럼 전체의 핵심 중 하나라고 봅니다. 과잉 대응이 허용된다. 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네요. 네, 한번 상상해보죠. 응급실에 달려갔는데 온갖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의사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순간 괜히 왔네, 민망하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칼럼은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최고의 안전한 판단이었다고 말합니다. 안전한 판단. 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아무 일 없으면 안도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정말 뇌졸중의 전조였다면 당신의 그 과잉 대응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구한 겁니다.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안전한 판단이라는 관점의 전환. 이건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안전한 판단 덕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경고를 확인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칼럼은 의외로 희망적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뇌졸중은 운명이나 불운이 아니라 상당 부분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방이 가능하다. 네. 여기서부터는 응급 상황 대응이 아니라
꾸준한 일상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칼럼이 제시하는 해법은 사실 우리 모두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죠?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금연,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한번 경고등이 켜졌던 사람에게는 그 하나하나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칼럼은 이것을 단순히 몇 가지 수치를 관리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삶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구조를 재정비한다. 네. 이건 마치 낡을 건물의 작은 균열을 발견한 뒤에 건물 전체의 구조 안전 진단을 다시 하고 보강 공사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단순히 균열만 메우는 게 아니죠. 아, 칼럼 속 베스본네스 씨가 뇌졸중 이후에 삶의 속도를 늦추고 창작 활동에 몰두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예시겠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건강을 되찾는 걸 넘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네. 그래서 칼럼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 퀀티티 오브 라이프가 중요한가, 아니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가,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중요한가. 삶의 양이냐, 질이냐. 네.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경고 신호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에 답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남은 생을 온전한 정신과 신체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인 셈이죠. 오늘 살펴본 이 칼럼은 미니 뇌졸중이라는 의학적 사건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결국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전반을 돌아보게 만드네요. 잠깐의 증상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을 요구하는 신호다. 그렇죠. 칼럼의 마지막 이 문장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사라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증상을 외면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도박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응급실에 달려가는 것을 유난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죠.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큰 파도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일깨워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고 가슴이 철렁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당신의 몸이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몸이 지금껏 무시해왔던 그 작은 신호를 다시 보낸다면 당신은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전과 무엇을 다르게 행동하시겠습니까?